삼자의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 얘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금융자산에 투자한다라고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 1년 동안 얼마 정도를 기대하느냐, 이게 평균의 개념이고, 내가 투자한 앞으로 1년 동안 실제 실현되는 수익률이 내 기대했던 수익률과 어느 정도 편차가 날 것이냐,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러니까 대표값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표준적으로 편차가 나는 값, 그것이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배울 내용은 우리가 그림으로다가 우리가 시계열 그림도 그렸고, 파이 도표도 그렸고, 나폴레옹의 러시아 진군 그림도 그렸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그 데이터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값, 그리고 평균적인 값으로부터 표준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히스토그램이 그려져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줄기잎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이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그림을 보면 중심이 같죠. 두 그림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편차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림에 그려진 잎 하나하나는 그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편차들의 대표적인 값을 아직 우리가 정의는 안 했지만 개념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표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첫 번째 그림에서는 좀 작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좀 크다. 그래서 중심은 같지만 편차는 두 번째 그림에서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두 개의 그림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두 개의 얼터너티브 에셋들의 수익률 분포를 나타내는 거라고 해보죠. 하나는 나는 우리나라 한국전력 주식에 투자하겠다. 또 다른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겠다. 제 짐작에 한국전력의 주식 수익률은 왼쪽과 편차의 관점에서 볼 때 비슷한 면이 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주식의 수익률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편차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시기에 따라 물론 다르겠죠. 그랬을 때 어느 쪽 투자가 투자 위험이라는 측면에서는 크냐, 이렇게 하면 편차가 큰 쪽이 투자 위험이 좀 크다, 편차가 얼마나 될지 그 불확실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남학생을 사귀는데 한 남학생은 왼쪽 그림과 같고 두 번째 남학생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럼 그때 여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위험을 선호하는 타입의 스타일이다, 그러면 오른쪽 자산에 투자하는 거고, 나는 위험은 딱 질색이다 그러면 왼쪽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평균 계산하는 것은 뭐 너무나 쉽죠.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될 거고, 밑에는 세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역시 평균은 같지만 평균에 담긴 의미는 다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료가 평균 근처로 몰려 있으니까 평균만 알면 사실상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강하겠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가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 그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럼 그 사람의 대답만 들으면 그걸로 세컨드 게스라는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평균주의로 데이터가 몰려 있기 때문에 평균에 다 몰려 있지는 않지만 평균만 알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죠. 평균주의의 데이터가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 물론 좌우로 약간씩은 차이가 나 있습니다. 대신에 세 번째 그림은 평균이 데이터를 다 더해서 구하면 중간 값으로 나오고, 기하학적으로 보면 저 히스토그램을 좌우 균형시키는 무게중심점 같은 건데, 그러니까 분명히 평균은 평균인데 평균의 의미는 굉장히 취약하기 짝이 없죠. 평균 근처에 데이터도 없고, 평균이라는 것은 좌우 균형시킨다, 이 이상 특별한 의미가 없겠습니다. 마치 옐로스톤의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에 우리가 두 가지 히스토그램을 봤는데, 하나는 분출 시간의 히스토그램, 두 번째는 다음번 분출까지 기다리는 시간의 히스토그램. 두 그림 모두 봉우리가 두 개였죠. 즉 세 번째 그림과 같은 양상이었는데, 그런 경우에 평균 분출 시간 또는 평균 기다리는 시간,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결국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정보를 가지고 각각을 분석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었죠. 중앙값 99명을 소득순에 따라서 일렬로 세워놨을 때 앞에서부터 50번째, 뒤에서부터 50번째 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의 소득, 그것이 바로 중앙값 소득입니다. 여기서 굳이 홀수를 취한 이유가 있죠. 숫자가 3개면 두 번째가 중앙이죠. 5개의 숫자가 있으면 세 번째가 중앙이죠. 숫자가 4개가 있으면 중앙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홀수 숫자를 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빈치, 모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값, 이게 모드, 최빈치의 의미고, 베이비루스의 홈런 기록의 경우에는 46, 이것이 최빈치였던 것을 우리가 본 바가 있죠. 정치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 미디안 보우터 티어렘, 중앙값 정리, 중앙값 투표자 정리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계학에서 배우는 미디안, 중앙값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가로축이 세율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유권자 개개인이 선호하는 세율이 있겠죠. 나는 큰 정부가 세금 많이 걷어서 사람들한테 복지정책으로 나눠주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난 싫다. 그렇지만 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세율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선호하는 세율은 20%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권자 중에 나는 뭐 특별히 세금 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주로 받는 쪽이니까 정부가 좀 규모가 커져서 세금도 많이 걷어서 의료나 생계나 아동 보육이나 지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40%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권자들을 자기가 선호하는 세율의 관점에서 써내게 해서 스템 앤 리프 플롯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죠.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작은 정부가 좋은지 큰 정부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의 평균은 어딘지, 사람마다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지. 이 상태에서 뭐 보통 우리나라에 최근에 선거하면 양당 후보가 경쟁하는 거죠.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후보가 경쟁하죠. 그랬을 때 두 후보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나는 큰 정부를 가져가겠다, 꾸리겠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는 세금을 적게 걷는 작은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후보가 여기 정책을 선언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작은 정부를 선호했던 이 점선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후보한테 투표를 하겠죠. 반대로 두 번째 후보가 나는 대통령이 되면 세율을 이렇게 높은 값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두 번째 후보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겠죠.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중에 이쪽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가깝죠. 이쪽에 투표를 할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투표할 거고. 그래서 일종의 거리라는 것을 내 정책과 어느 정도 친숙하냐에 대한 하나의 메저로 쓴다라 그러면 이 거리를 양분해서 절반 이쪽 사람들은 이쪽 후보로 가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상대방 후보의 전략이 정해진 상태에서 두 번째 후보, 이 후보가 하는 일은 머리를 쓰는 거죠. 내가 좀 더 이쪽으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 갖다 붙이면 이쪽에 이미 확보한 사람들은 기분이 좀 나쁘겠죠.
우리 쪽 후보인 줄 알았더니 이제 세금을 좀 낮추는 걸 봐서 배신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비난을 한다고 어디 도망갈 데가 있나요? 그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나으니까 여전히 나한테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싸움은 중원에서 벌어지겠죠. 1, 2 갈수록 유리하죠. 상대방은 또 멍청한가요? 어차피 내가 보수당 후보라는 것을 이쪽 사람들이 아는데 내가 1, 2점 세율을 올리면 보육 늘리겠다, 복지 늘리겠다 그러면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그래도 이쪽이 뭐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결국에 와서는 어느 위치가 균형이 되느냐? 미디안 위치라는 거죠. 미디안. 중앙값. 왜 중앙값이 균형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중앙값 위치를 선언했는데 내가 중앙값이 아닌 위치를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하는 순간, 즉 왼쪽으로 선정한다면 오른쪽의 50%는 이 사람이 먹는 거죠. 더 가까우니까. 나머지 중에 일부를 또 더 먹죠.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 득표해서 당선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중앙값 선택했을 때 내가 진보진영 후보라고 해서 세율을 더 올리면 나만 손해겠습니다. 상대방이 일단 절반을 먹고 내가 움직이는 만큼의 일부를 상대방한테 또 줘야 되니까 내가 손해죠. 결국에 와서는 균형에서 공화당 후보든 민주당 후보든 결국에 와서는 미디안 보터, 중앙값에 위치한 사람의 성향을 대표할 수밖에 없다. 이게 미디안 보터 티어렘이죠. 실제로 보면 미국의 경우에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간의 경제 정책에서 큰 차이 없죠. 어느 쪽이 되든지 급격하게 세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급격하게 낮아지지도 않죠. 경제 정책 면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경제 정책이나 공화당 후보의 정책이나 상당한 정도로 컨버지, 수렴해 있는 거죠. 바로 미디안 보터 티어렘이 시사하는 바죠. 게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징적인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상당히 있을 뿐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이 미디안 보터 티어렘을 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선호하는 투표 세율을 YI라고 표현해 보세요. 그럼 내가 선호하는 정책을 미우라고 표현해 보세요. 그럼 이게 갭이죠. 내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가져갈 수도 있고 캐치프레이즈로, 더 높은 세율을 캐치프레이즈로 어나운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갭이 생기는 만큼 손해니까 이 절대적인 차이, 이것들을 모든 유권자에 대해서 합치고 이것을 최소화해주는 정책을 내 정책으로 선택하겠다. 이게 정치인이 푸는 문제를 수식화한 것이죠. 이것을 풀면 내가 보다 많은 유권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략은, 그 정책은 바로 데이터의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이 수학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평균과 중앙값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예들을 이용하고 있죠. 첫 번째 히스토그램은 4개의 숫자가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히스토그램입니다. 숫자가 4개밖에 없어요. 1, 2가 2, 3. 좌우 대칭이고 평균과 중앙값, 히스토그램의 중심은 2입니다. 2보다 2 이상의 숫자가 3개, 2 이하의 숫자가 3개, 좌우 면적이 같고 또 히스토그램의 무게중심이고, 그러니까 중심인 동시에 중앙값이죠. 이번에는 3이 5로 변했다고 해보세요. 그 숫자열이 1, 2가 2, 3 대신에 5가 하나. 그 경우에 히스토그램은 오른쪽에 있는 면적,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3의 위치에서 5의 위치로 움직이니까 두 번째 히스토그램과 같이 되고, 이 경우에 평균은 화살표를 따라서 2에서 2.5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가 이 히스토그램의 무게중심점입니다. 그렇지만 중앙값은 여전히 2죠. 2보다 큰 것과 2보다 작은 것이 반반. 중앙값은 변화가 없죠. 세 번째 히스토그램은 5라는 값이 더 커져서 7이 됐을 때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이고 역시 중앙값은 2로 변함이 없고 평균은 3으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예에서 보는 것처럼 극단적인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중앙값은 로버스트, 좀 더 강인한데 2에서 버티고 있는데 평균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 평균은 그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더 받고 중앙값은 덜 받는다. 두 번째 사실은 히스토그램이 좌우 대칭이면 평균과 중앙값이 같다. 세 번째 사실은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래서 비대칭적이면 중심의 매저로서 평균보다는 중앙값 개념이 좀 더 나을 수가 있다. 자, 이 경우에는 앞서의 엑서사이즈의 동기 유발이 돼서 이제는 좀 더 도식적으로 히스토그램의 세 가지 형태를 보고 있는 거죠. 가운데 히스토그램은 좌우 대칭. 첫 번째 히스토그램은 이른바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히스토그램. 꼬리가 왼쪽보다 오른쪽이 길게 늘어져 있죠. 그래서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right skewed distribution, skew.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죠. 꼬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물론 세 번째는 당연히 반대니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림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숫자 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숫자가 1, 2가 둘, 3이 하나, 이때는 중앙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제일 큰 숫자인 3이 5 또는 7로 변함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중앙에서부터 왼쪽에 있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히스토그램으로 변했었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얘기는 극단적인 값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니까 중앙값은 로버스트한데 덜 민감한데 평균은 민감하게 오른쪽으로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끌려간 평균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앙값보다 커지겠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히스토그램,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럼 도대체 어떤 변수들의 분포가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대표적인 게 소득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득 분포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뭐 사는 게 그만한데 어느 사회든 어느 시대든 아주 소수의 부자들이 있는 거죠. 그 소수의 부자들, 부자,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죠. 돈이 많은 쪽이니까. 그러니까 소득 분포의 경우는 오른쪽과 같이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히스토그램에 의해서 묘사가 되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평균 소득이 소득의 중앙값보다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뭐가 평균 소득이에요? per capita GDP. 이게 1인당 소득. 국내에 생산한 걸 다 합쳐서 국내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로 나눈 것이니까 평균의 개념이죠. 1인당 GDP, 1인당 국내 총생산 다 평균의 개념이죠. 대신 뭐가 중앙값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이 우리 사회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절반은 우리보다 부자 가구인 것 같고 절반은 우리보다 못 사는 가구인 것 같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앙값 가구 소득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균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평균이라는 게 사실은 중앙값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1인당 GDP 2만 달러. 그러면 뭐 근사해서 연간 2천만 원이라고 보면 4인 가족 기준 8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평균, 진정한 의미의 평균의 의미에서 보면 가구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8천만 원 정도 벌어야 평균인데, 여러분들 가구 가서 따져보면 8천만 원 못 버는 사람이 50%가 넘죠.
즉 50%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버는 가구 소득은 8천만 원보다 안 된단 말이에요. 갭이 있죠. 정부 통계가 잘못됐느냐? 잘못 안 되고서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소득 분포가 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간단한 통계고 이 통계들이 평균이죠. 야구에서 저 sacrifice bunt, 희생 번트를 하는 게 값어치가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아웃의 runner first, 무사 주자 1루. 그 상황에서 희생 번트를 하는 게 값어치가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노아웃 runner first and second, 무사 주자 1, 2루. 그 상황에서 희생 번트를 하는 게 값어치가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상황별로다가 그 회에서, 그 이닝에서 득점이 한 점이라도 났느냐 안 났느냐, 났으면 1, 안 났으면 0 해서 그 1, 0의 평균을 기록한 것이 세 번째 컬럼에 있는 정보죠. 해당 이닝 동안 적어도 1점 이상 득점한 비율. 비율이라는 게 평균이죠. 1, 0을 평균하면 비율,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있는 컬럼은 그 이닝에서 평균 몇 점이 났느냐, 그 상황에서. 0점 났으면 0, 1점 났으면 1, 2점 났으면 2. 그래서 난 점수들의 평균. 그리고 마지막 컬럼은 과거 이 표를 만들 당시 기준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경우가, 관측 치수가 데이터상으로 몇 건 정도 있었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노아웃 런너 퍼스트 상황에서 희생 번트의 값어치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노아웃 런너 퍼스트, 첫 번째 행의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적어도 1점 이상 난 경우가 전체 1728건 중에 39.6%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 있었던 득점 1728개를 평균했더니 0.8점 정도 나오더라. 0.8이 0.39보다 높은 이유는 앞에서는 1점을 냈든 2점을 냈든 3점을 냈든 전부 득점했다, 1, 1로 표현한 반면에 두 번째 상황에서는 2점 냈으면 2, 3점 냈으면 3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했으니까 두 번째 값이 당연히 크겠죠. 두 숫자가 같아지는 유일한 경우는 모든 득점이 1점이었을 경우뿐이죠. 이 두 번째 행을 보면 one out runner second, 희생 번트가 성공한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번트를 한 타자는 죽고 자기는 희생시키고 1루에 있는 주자는 세컨드 베이스, 2루로 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아웃의 런너 세컨드 상황이 되겠죠. 자, 그 상황에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한 600~700건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득점으로 이어진 경우가 39%, 평균 득점이 0.67점. 자, 희생 번트가 성공해봐야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으로 가는데 성공해도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득점 확률이 올라가지도 않고 평균 득점이 올라가지도 않고 성공해도 남는 게 없다. 근데 희생 번트에서 이게 붕 뜨면 캐쳐한테 또 잡힐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감안하면 노아웃 런너 퍼스트 상황에서 희생 번트 하는 게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통계라는 게 평균을 다루는 거죠. 남는 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노아웃의 런너 퍼스트 세컨드 상황은 어떠냐? 그 상황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에 나와 있죠. 노아웃 런너 퍼스트 앤 세컨드 상황. 데이터상으로 한 300~400건 정도 데이터가 있었는데 봤더니 60%에서는 점수가 1점이라도 나더라. 평균 득점은 1.47점이더라. 희생 번트가 성공하면 원아웃의 런너 세컨드 앤 서브 상황이 되겠죠. 마지막 행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거 봤더니 데이터가 176 경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중에 73%의 경우에는 득점으로 이어졌고 평균 득점은 1.56점이더라. 즉
노아웃 주자 퍼스트 앤 세컨 상황에서는 희생 번트가 성공만 한다 그러면 득점 가능성도 올라가고 평균 득점도 올라가기 때문에 남는 장사인 것 같다. 감독이 코칭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뭐 지금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평균적인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 노아웃 런너 퍼스트에서는 희생 번트 안 시킬 거고 노아웃 런너 퍼스트 앤 세컨 상황이면 희생 번트를 지시할 가능성이 많죠. 실제 여러분들이 국내 야구를 보거나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거나 노아웃 런너 퍼스트에서 희생 번트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없죠. 아주 예외적인 상황. 뭐 지금 나와 있는 타자가 미국 내셔널리그의 투수였다 그러면 희생 번트를 시킬 수가 있겠지만 그건 예외적인 상황과 다르니까 특수성이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타자가 최근에 굉장히 슬럼프였다 그러면 그건 평균적인 상황과 거리가 있으니까 희생 번트를 시킬 수 있겠지만 평균적인 상황에서는 잘 안 시키는 거죠. 반대로 노아웃 런너 퍼스트 세컨 국내 야구든 프로야구든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든 희생 번트 우리가 종종 보는 거죠. 바로 이런 통계들이 뒷받침되어 있겠습니다. 2010년도 한국 프로야구 정규리그 성적입니다. 타율, 장타율, 출루율, 도루 해서 공격력 지표, 수비력에서 투수의 방어율, 실점, 자책점, 실책에서 수비 지표.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공수 양면에서 4위 안에 들어서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팀이 SK였고 SK가 우승을 했죠. 투수 순위를 보면 유현진이 한 시즌 동안 커버해준 이닝으로 봐도 김광현 다음으로 뭐 차이가 없죠. 김광현하고 제일 많이 고생을 했고 또 스트라이크 아웃 포볼 레이쇼 즉 탈삼진 나누기 포볼 빼기 고의사구 고의사구는 일부러 주는 거니까 그건 빼야 되고요. 그래서 포볼 안 주려고 그랬는데 준 거 분의 스트라이크 아웃 이게 마치 경작에서 경영학에서 비용 대비 편익 그 비율하고 비슷해요. 강속구 투수가 스트라이크 아웃 잡으려면 세게 던지다 보니까 포볼이 나오는 거죠. 그걸 코스트로 해서 포볼로 타자를 잡는 거죠. 이게 일종의 코스트 대비 베네핏 레이쇼 같은 건데 그 레이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유현진이죠. 3.6 두 번째가 2.5 1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유현진이 뭐 다른 투수하고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투수였죠. 이미 2010년도 기록만 가지고 탈삼진 최다 그다음에 포볼 가장 낮은 쪽 방어율 최저 투수로서 모든 항목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표를 보면 왜 유현진이 최고의 투수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엔 타자를 보겠습니다. 2010년도 정규 시즌 타자를 보면 게임당 안타, 게임당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그다음에 게임당 얻어내는 포볼 모든 지표에서 이대호가 최고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으로 떠돌아다니는 득점 공식, 즉 어느 선수가 포볼을 몇 개를 얻어내고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몇 개씩 치고 그걸 대입하면 팀에 대해서 나온 통계인데 그 팀이 몇 점 정도 얻을까? 그걸 선수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적용해 봤더니 이대호 혼자 있으면 한 게임에 보통 1.1, 2점 정도 벌어주더라. 홍성은이 있으면 1을 벌어주더라. 그래서 롯데는 2010년도 시즌에 이대호, 홍성은 두 선수만 가지고 게임당 한 2점씩 먹고 들어가더라. 이런 거였고 이걸 보면 투수에서는 유현진이 최고, 타자의 경우에는 이대호가 최고. 3년 뒤 각각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 야구에서 날리고 있는 거죠.